일본이 지금 치고 나오는 모습이 옛날 같지 않다. 30년 동안 동면을 하던 곰이 깨어나듯이 이 곰이 마늘을 먹었는지 뭐 파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갑자기 황소가 돼서 나타난 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PBR 올려라, 그리고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을 올려라, 이런 것들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들 요구한 게 3월인데 5월에 그 일본 회사들이 사상 최고치로 자기 자사주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사주 사들이고 역대급 엔조에 수출 잘 되고, 수출 잘 되니까 실적이 받쳐주고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작년에 반도체 부문에 한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가치가 얼마가 올라가냐면 무려 200조 원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일본 증시 날아간다,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증시가 저렇게 뜬다는 말은 앞에서 제가 도요타 자동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결국 엔저를 타고 네.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나요? 도요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요타 자동차 돈 많이 벌었죠. 네. 4년 연속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엔화가 기록적인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 네. 달러화나 유로화로 표시했을 때 일본 자동차들의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1,000만 대 이상을 팝니다. 4년 연속입니다. 오.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미국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고속도로나 길에서 많이 보이는 차 중에서 도요타, 혼다가 거의 대세예요. 도요타 많죠. 예. 많고 기능이 좋고 잔고장 안 난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맞습니다. 나면서 예. 물론 최근 들어서는 도요타가 품질 관리 못해서 몇 번이나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그렇죠. 사건도 예. 있었습니다만, 여하간 일본에서 도요타 같이 수출 기업들이 돈 잘 벌었다. 또 한 가지는 소부장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네. 최근 일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의외의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중국을 미국이 규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네. 일본에서 이 규제선에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구형 반도체 제조 장비들,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엄청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거든요. 네. 작년에도 좋았습니다만 중국 매출이 기록적으로 나오고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네. 2월 13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날 하루 동안만 시가총액이 16조 원이 늘었어요. 하루 동안. 이야. 그래서 4년 사이에 이날 하루 주가 상승폭이 최대폭입니다. 이날 주가가 12% 올라가게 되고요. 시장에 공개가 됐네요.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 또 한 가지는 스크린 홀딩스라는 회사, 네. 웨이퍼 세정하는 업체인데요. 예. 이 회사도 웨이퍼 세정 시스템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네. 원래 중국에서 버는 돈이 전체 매출의 20%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분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다고 회사가 밝힙니다. 그러니까 역시 2월 13일 하루 동안 주가가 7%가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좋은데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밖에도 캐논 같은 회사도 우리 올해 장비 매출의 44% 중국에서 나올 거다. 고쿠사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중국 매출이 절반이라서 이제 더 이상 본사 직원만 갖고 안 된다. 현재 직원을 오히려 뽑고 있는 상황이고, 네. 디스코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연매출의 4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사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중간에서 조용히 웃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보통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가네. 그러고 이제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쓰기 시작하고, 네. 그죠? 경제가 좋다 해서 끝나는데, 일본 경제의 장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보수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조금씩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증시도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좋아지고 하니까 30년 동안 동면을 하던 곰이 깨어나듯이 이 곰이 마늘을 먹었는지 뭐 파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갑자기 황소가 돼서 나타난 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황소가 돼서 나타나면서 이제는 시장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약간 좀 구조를 전환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일단 거기에서 그 전초 작업이 2022년 4월부터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씨앗을 뿌린 건 아베 정권 아베 때부터 정권이고. 있는데 10년 전에 아베 정권부터
역사적인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베 정권 시절에 우리가 안 된다. 소위 삼저.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고 경제는 활력이 없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네. 해서 그때 당시에 아베 내각의 책사라고 했던 이토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토 구니오 교수에게 외주를 줍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니 네. 했을 때 이토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주권을 강화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증시로 돈이 들어올 테고 네. 그러면 일본 경제 살아난다.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토 보고서예요. 이게 2014년 8월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주장했던 대표적인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라. 네. 우리가 ROE라고 하는 거. 예. 한정된 그 단위 자본을 가지고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요걸 보는 수치인데 네. 지속이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려면 기업들 ROE가 좋아야지. 요 얘기를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그때 약간 선구자처럼 앞서 나갔던 게 ESG 해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거 잘하는 기업이 나중에 잘 나갈 거다. 그래서 이 이토 교수가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하냐면 ROE하고 ESG를 합쳐서 ROESG. 네. 요걸 처음으로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 잘하는 회사들을 모아봐봐. 모아서 일본의 대표 기업 인증 기준인 지속가능성 전환 기업으로 선정을 하자. 네. 얘들은 잘 될 기업이라고 정부가 말하자면 KS 마크를 달아주자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리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하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 증시가 그냥 미지근해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런 토대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학계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이는 와중에 2022년 4월에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60여 년 만에 체계를 개편을 합니다. 시장을. 네. 종전에는 시장이 1부, 2부, 자스닥, 마더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요 시장을 모아서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신흥기업 요렇게 나눠요. 요 이름이 뭐라고 붙이냐면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이렇게 나눕니다. 그로스는 성장이란 얘기니까 예. 프라임은 대기업이에요. 딱 네. 느낌이 오잖아요. 네. 스탠다드는 고 평균치, 중견기업들, 그로스 이렇게 나눠서 기존에 자스닥에 있던 그 기술기업들 중에 투명하게 공개 안 하고 영문 공시 안 하고 좀 게을렀던 회사들의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때부터 더 높은 사회이사 비율을 유지해라.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일본말로만 공시하냐 촌스럽게 남들도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게 해외 투자자들이 너희들 뭐 하는지 보게 영문 공시를 해라. 이걸 요구를 해서 그걸 이루도록 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시장을 간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냐. 너희들 PBR 올려라. PBR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았을 때 벌어들이는 돈하고 이 회사의 시가, 현재 시가로 시가총액 한번 비교해봐라. 1대1이면 니네 증시에 상장해서 거래할 필요가 뭐가 있니?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남는 돈으로 그냥 회식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PBR이 1도 안 되는 회사가 일본 주요 기업 500대 그룹 중에 43%나 되더라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많은 비율 같은데 뭐 한국은 더 많습니다. 한국은 코스피 상장돼 있는 한 천여 개 중에 500개. 그러니까 한국은 비율이 더 높은데요. 이 PBR 올려라. 그리고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을 올려라. 이런 것들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들 요구한 게 3월인데 5월에 그 일본 회사들이 사상 최고치로 자기 자사주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사주 사들이고 역대급 엔조에 수출 잘 되고 수출 잘 되니까 실적이 받쳐주고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중국 시장이 망가지는 와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아버지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내가 보기에 일본이 유망하다. 뭐 찍어주잖아요. 무슨 주식 사고 있다. 이토추 상사 사고 있다. 미쓰비시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거기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아베가 남긴 유산을 네. 강조해 주셨는데 아베가 남긴 유산 중에 PBR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재정적으로 확대한 게 그냥 돈을 풀어 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규제를 내가 풀어주는 대신에 투자할 때는 필요한 자금을 내가 지원해 줄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초점이 대기업 이토츠나 미쯔비시, 토요타 다 대기업군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프라임 레벨 또 그로스 레벨에게도
형평스럽게 네. 분배가 되었겠죠, 정책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로스 그룹이라는 건 이제 커나가기 시작하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스타트업인데 이쪽은 증시에 들어와서 뭐 IPO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돈을 모아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주겠다. 그리고 프라임과 스탠다드 그룹에 있는 상장사 네. PBR 1배 이하 기업들이 다 따져보니까 한 3,300개 되더라는 거예요. 오. 두 개 군에서. 네. 아까 그 500개는 정말 등치가 큰 500개 회사들만 추렸어도 43%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희들 이대로 안 된다. 개선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를 하겠다. 그래서 요거 개선하면 대신에 각종 규제 우리가 많이 푼다. 대표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어떤 공장 하나 세우려고 토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을 하면 혹은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주가 제대로 올리고 일자리 만들고 돈 많이 벌어오는 회사들 공장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 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 네. 일본 행정이 굉장히 꼼꼼하지만 굉장히 느리고 한편으로 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받는데 그 나라에서 그런 것들 도입한다는 거 아주 혁신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공장 짓는다고 허가 한 달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일단 반도체나 얘기가 된다고 생각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문제에서는 공장 짓는 거 인허가 규제 웬만하면 다 풀어줄게. 지금 여기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린벨트 같은 것들에 해당되는 것도 네. 이거 4차 산업혁명 공장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우리 그거 한번 재고해 볼 생각이 있어. 여기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박예민 평론가가 주시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잘 들으셔야 될 내용 중에 정부와 기업이 이 한 뜻이 되어서 정부는 규제를 풀고 규제를 푸는 그 내용은 기업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규제더라. 풀어주면 정부가 빨리 풀어주면 우리가 투자를 증가하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뭐 PBR 밸류 올려라. 뭐 또 ROSEG에 대한 어떤 투자를 늘려라 하면 우리는 하겠다. 이런 약속과 신뢰관계가 존재할 때 정부와 기업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기고 그 부산물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일본 국민들이 분배 정책을 통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PBR 그거 올려라 그랬잖아요. 네. 몇 가지 사례 들으실 수 있을까요? 저들한테? 여기에서 PBR을 올린다라는 게 이제 PBR 1 미만인 기업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셨죠. 지금 도요타 PBR 많이 올라왔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네. 않은데요. PBR 꽤 많이 올라왔고 도쿄 거래소 주요 지수들 올라오는 사이에 이 회사들 PBR 많이 올라왔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누가 많이 올랐다를 굳이 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2023년 3월에 PBR 올려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5월에 일본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한 달 동안만 30조 원어치를 사들여요. 자사주 매입을 자사주 했군요. 매입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양을 줄여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해서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소각해버렸군요. 소각을 해버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의 양이 줄어들면 PBR 이 기존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이 되는 거고 작년에 일본 기업들이 사들인 자사주가 86조 원에 이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작년에 반도체 부문에 한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가치가 얼마가 올라가냐면 무려 200조 원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증시의 평가액이 그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PBR이 당연히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올라갔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지금 일본 증시 날아간다.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생각 중에 곽수정이 경제 프리즘에서 일본 경제는 상당히 어둡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박연미 평론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두운 게 아니라 경제 프리즘에서 어둡다 그래서 투자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사실은 원래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렸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지금 투자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뭐 자문을 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박연미 평론가 네. 보시기엔 어떠세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쌀 때 사서
변동성을 뭐 이런 표현 시쳇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변동성의 갭을 먹는 거죠. 그렇죠. 10,000원에 사서 10만 원 됐을 때 파는 게 10만 원이었던 걸 사서 15만 원에 파는 것보다 훨씬 이익 아닙니까? 그리고 네. 들어간 투입되는 자본의 양도 훨씬 적은 거고 일본 증시 미리 가서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3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4월쯤에 일본이 현재와 같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올 4월에. 네, 예. 4월쯤에 그리고 국채 수익률을 그동안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왔잖아요. YCC 컵을 그렇죠. 통해서. 국채 금리를 통제하고 있던 요것도 살짝 입장이 변할 수 있다. 즉 일본이 지금처럼 완전히 완화돼 있지는 않고 살짝 완화해서 이제 정상화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거의 무료로 돈을 꺼다가 아무데나 막 쓸 수 있었던 이런 시대가 점점 끝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 시점이 4월부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돈값이 너무 싸서 시중에 유동성이 흘러 넘치는 상황에서는 좀 상황이 바뀔 수 있죠. 그럼 증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꼭지점에 들어가는 건 그게 어디든 어느 시장이든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제가 외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스즈키 수니치 재무상이 네. 앞으로 이 금리 인상 구도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 엔화가 지금 약세에서 강세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더 이상 약세는 어렵다. 다시 140엔에서 130엔대로 내려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재정적인 뒷받침, 규제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뒷배경이 존재했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미국의 묵인이 가능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엔저 환율 조정하고 싶으면 해.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환율 문제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4월쯤에 일본이 더 이상 금리를 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한국도 눈치 봐야 되고 중국도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눈치 되잖아요. 봐야죠.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환율은 떨어진다? 즉 엔화가 가치가 올라간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일본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겠죠. 일본 은행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네.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네. 2월 8일과 9일에 잇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혹시 해제돼서 정상화로 가더라도 우리는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그 행간을 좀 읽어보면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금같이 날아가는 불장은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제 온도계가 현재 니케이 225 지수인데 이게 고꾸라지거나 단기라도 조정받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 한 1년 사이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를 유지했단 말이죠. 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아마도 올해 춘투 기간에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엔저라는 건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일본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테니 임금 상승을 또 독려를 할 겁니다. 그게 기시다 내각의 신자본주의의 하나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금리를 살짝 조정을 정상으로 0% 혹은 0.25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가 나와도 증시는 계속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데 이 발언이 환율을 어떻게 건드리게 되냐면 2월 13일에 미국에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네. 그 통계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습니다. 2%대로 내려오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못 내려옵니다. 3년 만에 우리가 2%대 보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그걸 못 보니까 미국장이 급락을 하거든요. 오랜만에 조정장이 오니까 엔화 환율이 150엔 위로 튀어버려요. 150엔은 일본 정부가 심리적인 저지선으로 설정해 놓은 건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튀느냐. 이걸 보면
금리가 올라가도 금융 완화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은행이. 이 외환의 수장들이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엔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는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로 더 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이쪽에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엔화가 150엔 위로 올라갔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성의 차관이 구두 개입을 강력하게 합니다. 네. 이거 투기 세력들 좌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는 365일 24시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걸 바꿔서 보면 일본 정부가 보기에 현재의 환율이 그만큼 절박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엔저에 대해서 굉장히 유지는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너무 지속되거나 너무 강해지면 안 되겠고 일본 정부의 고민도 좀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정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일본에서 혹시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일본도? 세금 관련해서는 지금 니사 관련해서 니사요? ISA라고 예.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게 한국에도 있잖아요. 네. 요게 그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하나에 담아서 비과세 혜택도 주고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손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내가 삼성에서 500을 벌고 하이닉스로 100만 원 잃었다고 이거 통산해서 세금 매기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요거를 통산해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데 이거 먼저 시작한 게 일본이거든요. 네. 소액 계좌 제도. 네. 요게 일본에 N자 붙여서 니사라는 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비과세 한도 올해 들어서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데 비과세 한도 대폭 늘린다. 이 3,600만 엔까지 늘리겠다. 네. 그리고 이 적용하는 기간이 원래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 무기한으로 영원히 물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재형저축 제도 만들었다가 2년, 3년 지나고 나면 폐지해버리고 막 그러는데. 뭐 예전에 재형저축으로 돈 예. 벌어서 집 목돈 샀다 마련저축, 이런 예. 분들 계셨는데 예. 그래서 우리도 ISA를 개편을 했습니다. 이건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이라서 네. 넣을 수 있는 돈도 늘리고 여러 가지 비과세 한도도 늘렸습니다만 일본의 조치가 더 파격적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니사에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할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것이 현재 배당 수익률이 보통 2.2% 되는데 10년 동안 은행에 적금한다, 예금한다, 이자가 한 0.2%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예. 세금 안 걷고 이자 높고 그러면은 통장에 묵힌 돈도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비과세 정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건 간단한 것 같아요.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언제 저축하고 언제 돈 아껴서 네. 언제 부자가 되냐. 이 원칙에 그냥 가장 충실한 게 경제적 논리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의 10%가 그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80%를 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70%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본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네. 못 드리겠는데 일본 개인의 증시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네. 한국처럼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시장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그렇게 투자를 안 해서 증시가 활황이 되지 못했으니 네. 여러 가지 유인책을 다 줘서 증시를 좀 오라는 얘기고 일본 증시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은 중앙은행이 플레이어로 증시에 직접 참여를 한다는 점이에요. 네. 중앙은행이 직접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증시에서 주식을 삽니다.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주가를 받치는 아주 큰 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연기금이 해주는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증시에 가서 주식 산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매도 제도가 이야기 나오고 논란이 되면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려요. 자꾸 서구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우리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한국 자본주의 시장, 자본시장의 발전 제도를 생각하기가 어렵다. 역사를 봐도 1680년대, 1700년대에 공매도 제도를 폐지한 적이 있었고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미국도 유럽도 다 공매도 제도를 일시 중단을 시킨다. 그러면 공매도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공매도 제도를 저는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당분간 이런 말씀을 네. 주장을 해요. 왜냐 그러면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제도가 조금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 정시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뜻밖이거든요. 미 연준도 안 하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어떤 자본시장의 제도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적인 게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지배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제펙스라고 하는 게 생겼죠. 네, 제펙스 150인가요? 네.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JPX 프라임이라는 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뭐예요, 이게? 2023년 7월에 만들어낸 새로운 주가 지수인데 네.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좋은 회사다 이런 뜻입니다. 수익성에다가 가치 평가를 더해서 요 두 개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이 누구냐 여기 꼬리표를 달아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회사는 좀 믿고 투자할 만하네. 우리나라는 MSCI에 막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일본에서는 JPX 들어가면은 일본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이 JPX로 구성된 요 회사들만 모아서 ETF도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로 저평가되어 있던 일본 기업들을 말하자면 예쁘게 패키징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요런 기업들은 괜찮아요. 잘해요. 주주환원도 잘하고 ESG도 잘하고 이거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이토 보고서 갑자기 생각이 나시죠? 네. 거기에서 그게 계속 개정되면서 현재까지도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는데 거기에 준거를 두고 보니까 요런 기업들 투자할 만하다. 이걸 근거로 두고 새로운 주가 지수를 만들었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 투자할 만하다고 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어디가 투자할 만한 곳인지 알려주는 겁니다.